일장 죽음과 함께 태어난 아이. 1712년 6월 28일 스위스 제네바의 그랑르 거리. 어느 시계 수리공의 집에서 한 아이의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보통의 가정이었다면 축복과 환호성이 가득했을 순간이지만 이 집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장 자크 루소. 훗날 전 유럽을 울리고 낭만주의라는 거대한 물결을 일으킬 이 아이는 자신의 생명과 어머니의 목숨을 맞바꾸며 세상에 나왔습니다. 어머니 수잔 베르나르는 39이라는 늦은 나이에 루소를 낳았습니다. 그녀는 아름답고 지적이며 노래 부르기를 좋아했던 여인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난산 끝에 아이를 낳고 불과 9일 만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갓 태어난 루소 역시 금방이라도 꺼질 듯 위태로운 촛불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이 아이가 며칠을 넘기지 못할 것이라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끈질기게 살아남았습니다. 어머니가 남은 생명을 전부 아이에게 불어넣어 주기라도 한 것처럼 말이죠. 루소는 훗날 자신의 자서전 고백록의 첫 페이지에 자신의 탄생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나는 태어났다. 거의 죽어가면서. 그리고 나의 탄생은 나의 첫 번째 불행이었다. 이 짧은 문장 속에 얼마나 많은 감정이 담겨 있을까요? 어머니를 죽이고 살아남았다는 원죄의식. 자신의 존재 자체가 누군가에게는 슬픔이었다는 아픈 자각. 이 뿌리 깊은 죄책감은 루소의 평생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습니다. 어쩌면 그가 평생 그토록 타인의 시선에 예민하고 누군가가 자신을 비난할까봐 전전긍긍했던 그 불안한 영혼은 바로 이 비극적인 요람에서 시작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어머니가 떠난 자리에 남은 건 시계 수리공이었던 아버지 이자크 루소였습니다. 그는 감수성이 풍부하고 조금은 변덕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아내를 끔찍이도 사랑했던 그는 그녀를 닮은 어린 아들을 볼 때마다 사랑과 고통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루소가 대여섯 살이 되었을 무렵 두 사람에게는 아주 특별하고도 은밀한 의식이 생겼습니다. 매일 밤 저녁 식사가 끝나고 작업실에 소음이 잦아들면 아버지와 아들은 작은 탁자 앞에 마주 앉았습니다. 탁자 위에는 어머니가 생전에 아끼던 유품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바로 그녀가 읽던 수많은 연애 소설들이었죠. 처음에는 그저 아버지가 책을 읽어주면 루소가 듣는 식이었습니다. 하지만 곧 어린 루소도 그를 깨우쳤고 두 사람은 번갈아가며 소리를 내어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17세기 프랑스 작가들의 낭만적인 사랑 이야기, 기사들의 모험과 엇갈린 운명. 그 이야기들은 어린 꼬마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격정적인 세계였습니다. 밤은 깊어가고 램프의 심지는 타들어가는데 두 사람은 책을 덮을 줄 몰랐습니다. 소설 속 주인공이 슬픈 이별을 하면 아버지와 아들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펑펑 울었습니다. 아버지는 울먹이며 어린 아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자크야, 우리 엄마 이야기를 하자. 그러면 루소는 대답했습니다. 네, 아버지. 하지만 그러려면 또 우셔야 하잖아요. 아, 그래. 내 아들아. 그녀가 떠났지만 너에게서 그녀가 보이는구나. 그런데 너는 그녀보다 더 오래 내 곁에 있어 주겠지? 이 애절하고도 기묘한 밤샘 톡서는 때때로 새벽까지 이어졌습니다. 창밖이 푸르스름하게 밝아오고 지붕 밑에서 제비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려와야 그들은 화들짝 놀라 현실로 돌아오곤 했습니다. 그럴 때면 아버지는 멋쩍은 듯 붉어진 눈을 비비며 이렇게 말했죠. 자크야, 이제 그만 자러 가자. 내가 너보다 더 어린애 같구나.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성과 논리를 배우기도 전에 격렬한 사랑과 슬픔을 먼저 배워버린 아이를요. 보통의 아이들이 뛰어놀며 무릎이 까질 때 루소는 책 속의 주인공들과 함께 마음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꼈습니다. 루소 스스로도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알기 전에 무엇을 느끼는지부터 먼저 배웠다.
이것은 축복이자 동시에 저주였습니다. 이 밤샘 독서를 통해 루소에게는 남들과 다른 특별한 눈이 생겼습니다. 현실의 차가운 이해타산보다는 사람의 마음속에 흐르는 뜨거운 진심을 먼저 보는 눈. 이성보다는 감정이, 머리보다는 가슴이 항상 앞서는 기질. 그 섬세하고도 여린 내면은 바로 이 아버지와의 밤들 속에서 잉태되었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소설책이 다 떨어지자 그들의 독서는 조금 더 진지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외할아버지의 서재에서 가져온 역사책, 플루타르코스의 영웅전이 그들의 새로운 밤을 채웠습니다. 사랑 타령만 하던 소년의 가슴 속에 이제는 고대 로마의 공화주의와 자유, 정의 같은 묵직한 단어들이 들어왔습니다. 어린 루소는 스파르타의 영웅이 되기를 꿈꿨고 로마의 정치가가 되어 민중을 위해 연설하는 상상을 했습니다. 어느 날은 식탁에서 포크를 들고 스카이볼라라는 로마 영웅 흉내를 내며 자신의 손을 화로 위에 올려놓아 사람들을 기겁하게 만들기도 했죠. 이 시절 루소의 영혼은 뜨겁게 달궈진 쇠와 같았습니다. 무엇이든 흡수하고 무엇이든 될 수 있었던 순수하고 열정적인 영혼. 비록 어머니는 없었지만 그를 끔찍이 사랑해주는 아버지와 책이라는 거대한 우주가 있었기에 루소의 유년 시절은 가난했지만 풍요로웠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이 어린 몽상가에게 안정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10살이 되던 해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사건이 벌어집니다. 아버지가 군인 장교와 사소한 시비 끝에 다툼을 벌이게 된 것입니다. 자존심이 셌던 아버지는 부당한 권력에 굽히지 않았고 결국 감옥에 갈 위기에 처하자 제네바를 떠나 망명을 선택합니다. 도망치듯 짐을 싸서 떠나는 아버지의 뒷모습? 루소는 또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어머니에 이어 아버지마저 잃게 된 10살의 소년. 그는 베른이라는 낯선 곳의 외삼촌에게 맡겨졌습니다. 따뜻했던 램프 불빛도 밤새 읽어주던 다정한 목소리도 이제는 사라졌습니다. 남은 것은 차가운 현실과 그 현실을 감당하기엔 너무나 예민하게 자라버린 자신의 마음뿐이었습니다. 어쩌면 훗날 그가 문명을 혐오하고 그토록 자연으로 돌아가라고 외쳤던 것은 단순한 철학적 주장이 아니라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그 잃어버린 낙원으로 돌아가고 싶은 한 아이의 간절한 울음은 아니었을까요? 2장 성벽을 넘어 아버지가 떠나고 남겨진 10살의 루소. 그의 유년기는 마치 단꿈을 꾸다가 찬물을 뒤집어 쓴 것처럼 급작스럽게 막을 내렸습니다. 외삼촌 집에 맡겨진 그는 이제 더 이상 밤새 소설을 읽으며 눈물을 흘리는 낭만적인 소년으로 살 수 없었습니다. 생존을 위해 그는 손의 연장을 들어야 했습니다. 13살이 되던 해 루소는 한 공증인의 서기 밑으로 들어갔지만 곧 쫓겨났고 이후 금속의 무늬를 새기는 조각가 아벨 티코맹의 도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의 3년은 섬세한 감수성을 가진 루소에게 지옥과도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주인인 티코맹은 거칠고 난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루소의 작은 실수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일이 서툴다는 이유로 혹은 딴 생각을 한다는 이유로 무자비한 매질이 이어졌습니다. 플루타르코스의 영웅전을 읽으며 고대 로마의 당당한 영웅을 꿈꾸던 소녀는 이제 주인의 눈치를 살피며 구석에 웅크리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감성이 예민한 사람들은 타인의 비판에 민감하고 자신의 자존감이 훼손될 때 그 누구보다 깊은 상처를 입습니다. 루소 역시 그랬습니다.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참을 수 없었던 것은 자신의 고귀한 영혼이 모욕당한다는 수치심이었습니다. 고결함을 꿈꾸던 소녀는 살기 위해 변해갔습니다. 주인의 폭력을 피하기 위해 거짓말을 배웠고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 주인의 아스파라거스나 사과를 훔쳐먹는 법을 배웠습니다. 루소는 훗날 이때를 회상하며 나의 순수함은 그때 영원히 사라졌다고 한탄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짓밟아도 사라지지 않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자유에 대한 타는 듯한 갈증이었습니다.
작업실의 좁은 창문 너머로 파란 하늘이 보일 때마다 루소의 가슴 속에서는 알 수 없는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것은 나의 삶이 아니다. 나는 여기 갇혀 있을 사람이 아니다. 그런 루소에게 유일한 숨구멍은 일요일이었습니다. 일요일 오후가 되면 그는 작업실을 탈출해 제네바 성벽 밖으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성 밖으로 나가는 순간 쇠냄새와 주인의 고함 소리는 사라지고 싱그러운 풀 냄새와 따스한 햇살만이 그를 반겼습니다. 그는 들판을 쏘다니며 비로소 숨을 쉬었습니다. 이름 모를 꽃들을 들여다보고 흐르는 강물에 발을 담그며 그는 다시 예전의 그 몽상가 소년으로 돌아갔습니다. 자유. 그것은 달콤한 사탕보다 더 그를 황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해가 지는 줄도 모르고 시간이 멈춘 듯한 자유를 만끽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자유에는 항상 제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네바는 성곽 도시였고 해가 지면 도시를 지키기 위해 거대한 성문을 굳게 닫아 걸었기 때문입니다. 성문이 닫힌 뒤에 돌아가면 주인에게 죽도록 맞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일요일 저녁이면 루소와 친구들은 성문이 닫히기 전에 필사적으로 달려야만 했습니다. 1728년 3월 14일. 운명의 그날도 루소는 성 밖에서 산책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너무 멀리 나갔던 탓일까요? 아니면 돌아가기 싫은 무의식이 발목을 잡았던 것일까요? 그가 제네바 성벽을 향해 숨을 헐떡이며 뛰어왔을 때 이미 땅거미는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저 멀리 성문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성을 지키는 병사들의 나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성문을 닫는 신호였습니다. 루소는 있는 힘을 다해 달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안 돼, 제발 조금만 더. 하지만 그의 눈앞에서 거대한 도개교가 서서히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다리 사이로 검은 해자가 입을 벌렸고 육중한 성문이 쿵하고 닫혔습니다. 단 몇 초 차이였습니다. 루소는 닫힌 성문 앞에 멍하니 멈춰 섰습니다. 성벽 너머로는 사람들의 웅성거림과 집집마다 켜지는 따뜻한 불빛들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서 있는 이곳, 성 밖은 춥고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이제 아침이 되어 문이 열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들어가면 주인은 전보다 더 혹독하게 매질을 할 것이 뻔했습니다. 생각만 해도 몸이 떨려왔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16 소년의 마음에 기묘한 균열이 일어납니다. 절망과 공포가 극에 달한 순간 역설적이게도 묘한 해방감이 고개를 든 것입니다. 루소는 굳게 닫힌 성문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저 문은 나를 들어오지 못하게 막고 있지만 동시에 나를 쫓아오려는 주인으로부터 나를 보호해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 돌아가지 않아도 된다. 이 위험한 생각이 머릿속을 스치는 순간 두려움은 설렘으로 바뀌었습니다. 성 안에는 빵과 잠자리가 보장되어 있지만 그 대가로 자유를 바쳐야 했습니다. 성 밖은 굶주림과 추위가 기다리고 있지만 그 누구의 간섭도 없는 온전한 나의 세상이었습니다. 루소는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안락한 노예로 살 것인가, 고통스러운 자유인으로 살 것인가. 한참 동안 성문을 바라보던 소녀는 조용히 눈물을 닦고 뒤를 돌았습니다. 그리고 제네바를 등지고 끝없이 펼쳐진 어둠 속의 길을 향해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가진 것이라고는 등 뒤에 맨 작은 보따리 하나뿐. 계획도 갈 곳도 돈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훗날 그는 이 순간을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나는 성문이 닫히는 소리를 듣고서야 비로소 나의 세상이 열리는 소리를 들었다. 그렇게 낭만주의의 시조, 장 자크 루소의 위대한 방랑은 시작되었습니다. 만약 그날 그가 조금만 더 빨리 뛰었다면, 만약 도개교가 1분만 늦게 올라갔다면 우리가 아는 철학자 루소는 영영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운명은 때로 닫힌 문을 통해 우리를 진짜 가야 할 길로 안내합니다.
비록 그 길이 가시밭길이라 할지라도 말이죠. 어둠 속으로 걸어가는 루소의 뒷모습은 작고 초라했지만 그의 영혼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거대하게 부풀어 오르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는 굶주린 늑대가 되어 미지의 세상을 향해 울부짖을 준비를 마친 것입니다. 3장 나의 어머니, 나의 부인 바랑 부인 1728년 3월 21일 16살의 루소는 알프스 산자락의 작은 도시 안시의 한 골목에 서 있었습니다. 며칠을 굶어 행색은 초라했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다리는 떨리고 있었죠. 그는 누군가의 소개장을 들고 한 저택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가 상상한 주인은 신실하고 깐깐한 노부인이었습니다. 나 같은 불황자에게 설교나 늘어놓겠지. 빵 한 조각이라도 주면 다행일 거야. 하지만 문이 열린 순간 루소의 시간은 영원히 멈추어 버렸습니다. 그곳에는 노부인 대신 눈부시게 아름다운 여인이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이름은 프랑수아즈 루이즈 드 바랑. 당시 28살이었던 그녀는 루소의 표현을 빌리자면 꽃으로 빚은 듯한 얼굴과 영혼을 꿰뚫어 보는 파란 눈동자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바랑 부인은 더러운 옷을 입은 루소를 보고 눈살을 찌푸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부드러운 미소로 그를 맞이하며 이렇게 말했죠. 불쌍한 어린 양, 이리 들어오세요. 이 순간은 단순한 만남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의 얼굴도 모르고 자란 구아 소년에게 하늘에서 어머니가 내려온 순간이었습니다. 이날부터 두 사람의 기묘하고도 완벽한 관계가 시작되었습니다. 루소는 그녀를 엄마라고 불렀습니다. 바랑 부인은 루소를 아가라고 불렀습니다. 16 소년과 28 여인. 세상의 시선으로 보면 이해할 수 없는 호칭이었지만 두 사람에게는 이보다 더 정확한 단어는 없었습니다. 바랑 부인은 루소에게 단순한 보호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루소의 굶주린 배를 채워주는 모성이자 잠들어 있던 머리를 깨워주는 이성이었습니다. 그녀는 당시 여성으로서는 드물게 교양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의 서재에는 철학, 역사, 의학 서적들이 가득했고 그녀는 연금술 실험을 하거나 사업을 구상하는 등 진취적인 면모를 지녔습니다. 학교 문턱에도 못 가본 루소에게 그녀는 세상 그 자체였습니다. 그녀는 루소에게 책 읽는 법을 가르치고 음악을 듣는 귀를 열어주었으며 무엇보다 생각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루소는 그녀의 발치에 앉아 라틴어를 배우고 그녀가 연주하는 챔발로 소리에 맞춰 악보를 그렸습니다. 그녀는 루소의 거친 본성을 다듬어 주었고 촌스러운 말투를 교정해 주었습니다. 마치 거친 원석을 정성스럽게 깎아 보석으로 만드는 세공사처럼 말이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 이 관계는 또 한 번의 변화를 맞이합니다. 어느 날 바랑 부인은 루소를 침실로 불렀습니다. 그녀는 성인이 되어가는 루소를 험한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자신이 직접 그에게 사랑을 가르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그날 밤 루소는 그녀의 품에서 소년의 껍질을 벗고 남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루소는 훗날 고백하기를 그 순간 느낀 것은 불타는 욕망이나 쾌락이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차라리 성스러운 종교의식에 가까웠습니다. 나는 그녀를 욕망했지만 그 욕망은 평범한 연인들의 것과는 달랐다. 그녀의 품에 안겨 있을 때조차 나는 그녀를 숭배했다. 그것은 죄책감 없는 영혼과 육체의 완벽한 안식이었다. 어머니이면서 연인, 스승이면서 친구. 이 금기된 관계 속에서 루소는 평생 찾아 헤맸던 완전한 충만감을 느꼈습니다. 결핍된 모든 것이 채워지는 기분. 그것은 현대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분리불안이 완전히 해소된 상태였을지도 모릅니다. 특히 1736년부터 함께 지낸 레 샤르메트라는 시골집에서의 생활은 그 정점이었습니다. 산비탈에 자리 잡은 작은 집, 과수원, 맑은 개울, 그리고 벌통들. 아침에 눈을 뜨면 엄마가 곁에 있었고
창밖에는 아름다운 자연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숲속을 거닐며 식물을 채집했습니다. 바랑 부인이 약초의 이름을 알려주면 루소는 그것을 수첩에 꼼꼼히 적었습니다. 밤이 되면 테라스에 앉아 별을 보며 우주의 원리에 대해 토론했습니다. 이곳에서 루소의 지성은 모성이라는 따뜻한 토양 위에서 무럭무럭 자라났습니다. 차가운 논리가 아니라 따뜻한 가슴으로 세상을 이해하는 법. 훗날 루소가 주장한 자연주의 교육이나 감성 철학의 뿌리는 바로 이 샤르메트의 따뜻한 햇살 아래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루소는 말했습니다. 이곳에서의 짧은 시간 동안 나는 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행복의 총량을 모두 써버렸다. 하지만 신은 인간에게 영원한 낙원을 허락하지 않는 법입니다. 시간이 흐르며 바랑 부인의 곁에는 다른 관리인이자 연인이 등장했고 루소는 점차 그 완벽했던 세계의 중심에서 밀려나기 시작했습니다. 질투와 불안이 소용돌이쳤지만 그는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둥지를 떠나야 할 때라는 것을요. 루소가 샤르메트의 계곡을 떠나던 날 그는 몇 번이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저 멀리 보이는 지붕, 흔들리는 나무들. 그는 알았을까요? 자신이 두고 가는 것은 단순한 집이 아니라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유년 시절의 완벽한 평화였다는 것을. 그는 쫓겨난 아담처럼 낙원을 뒤로하고 이제 홀로 거친 세상, 파리를 향해 걸어갑니다. 가슴 속에 엄마가 심어준 사랑과 지성을 유일한 무기로 삼아서 말이죠. 사장 화려한 감옥 파리 1742년 가을 30살이 된 루소는 야망을 품고 파리로 향했습니다. 그의 낡은 가방 속에는 그가 밤새워 고안한 새로운 악보 표기법에 관한 논문 한 편과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15루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이 새로운 악보법이 음악계의 혁명을 일으키고 자신을 단숨에 유명 인사로 만들어줄 것이라 믿었습니다. 시골 청년의 눈에 비친 파리는 기회의 땅이자 자신의 천재성을 알아봐줄 무대였습니다. 하지만 마차에서 내려 마주한 파리의 민낯은 그의 낭만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생강에는 오물이 떠다녔고 좁은 골목에서는 악취가 진동했습니다. 화려한 베르사유 궁전의 그늘 아래 가난한 사람들은 병들어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빛과 어둠이 기괴하게 뒤섞인 도시. 그곳이 바로 루소가 정복하려 했던 파리였습니다. 루소는 성공하기 위해 부지런히 살롱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당시 살롱은 귀부인들의 거실에 지식인과 예술가들이 모여 대화를 나누는 사교계의 심장과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볼테르, 몽테스키웨 같은 당대 최고의 지성들이 모여 재치를 뽐내는 곳이었죠. 하지만 이 화려한 무대는 내향적이고 진실함을 추구하는 루소에게는 숨막히는 감옥이었습니다. 살롱의 공기는 무거웠습니다. 사람들은 높게 쌓아 올린 가발을 쓰고 얼굴에는 하얀 분칠을 한 채 마치 연극 배우처럼 행동했습니다. 대화는 화려했지만 알맹이가 없었습니다. 진심 없는 칭찬, 등 뒤에서 나누는 은밀한 비방, 자신의 지식을 과시하기 위한 어려운 단어들. 모두가 가면을 쓰고 서로를 탐색하는 무도회장 같았습니다. 꾸밈 없고 솔직한 성격의 루소는 이들 틈에서 철저히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는 세련된 화법을 알지 못했습니다. 누군가 말을 걸어오면 너무 긴장한 나머지 엉뚱한 대답을 하거나 얼굴이 홍당무처럼 붉어져 말을 더듬기 일쑤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귀부인들의 부채 뒤에서는 킥킥거리는 비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저 시골뜨기 좀 봐. 재능은 있어 보이는데 매너가 영광이네. 루소는 수치심에 몸을 떨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질수록 더욱 과장되게 행동하거나 반대로 구석진 소파에 파묻혀 투명 인간처럼 앉아있곤 했습니다. 시끌벅적한 파티장 한가운데서 느끼는 뼈저린 고독. 군중 속의 고독이 그를 질식하게 만들었습니다. 루소는 밤마다 숙소로 돌아와 지친 몸을 디며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저들은 왜 저렇게 연기하며 사는 걸까? 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걸까? 자연 속에서 꾸밈없이 살았던 샤르메트의 시절이 사무치게 그리웠습니다. 그곳에서는 나무도 꽃도 바랑 부인도 그 누구도 가면을 쓰지 않았으니까요. 파리에서의 생활은 루소의 영혼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그가 야심차게 준비했던 악보 표기법은 학술원에서 톡장적이지만 실용성이 없다는 냉담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성공을 꿈꾸며 왔지만 그가 얻은 것은 냉대와 가난뿐이었습니다. 그는 생계를 위해 악보를 베끼는 필사일을 하며 근근히 버텼습니다. 그나마 그에게 숨구멍이 되어준 것은 드디어 마음이 통하는 친구들을 만난 것이었습니다. 바로 드니, 디드로와 콩디아크 같은 젊은 지식인들이었죠. 그들은 가난했지만 낡은 카페에 모여 세상을 바꿀 새로운 사상에 대해 밤새 토론했습니다. 루소는 그들 사이에서 비로소 자신의 언어로 말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조차 루소의 내면 깊은 곳에 있는 폭발적인 감수성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친구들에게 루소는 때때로 너무 감정적이고 지나치게 예민한 사람으로 보였으니까요. 자네는 왜 그렇게 세상을 삐딱하게만 보나? 친구들의 핀잔에 루소는 입을 다물었지만 마음속의 불만은 커져만 갔습니다. 그는 느꼈습니다. 이 화려한 문명이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인간이 만들어낸 예절, 학문, 예술이라는 것들이 사실은 인간의 순수한 본성을 억누르고 병들게 하고 있다는 것을. 파리의 살롱에서 느꼈던 역겨움, 가식적인 귀족들에 대한 분노, 그리고 자신의 초라함에 대한 열등감. 이 모든 감정들이 루소의 마음속에서 거대한 마그마처럼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터져 나올 순간만을 기다리면서 말이죠. 화려한 감옥 파리. 그곳에서 루소는 질식할 것 같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질식할 듯한 고통이 그를 위대한 사상가로 만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가면을 쓴 도시에서 가장 고통받았던 사람이었기에 그는 누구보다 간절하게 맨 얼굴의 진실을 갈망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 억눌렸던 에너지가 폭발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여름의 뱅센 숲 떡갈나무 아래서 말이죠. 5장 자연으로 돌아가라. 1749년 10월의 어느 날, 계절은 가을로 접어들고 있었지만 그날의 파리는 한여름처럼 뜨거웠습니다. 루소는 파리 외곽에 있는 뱅센 숲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의 친구이자 사상적 동지였던 디드로가 금서를 썼다는 이유로 뱅센 감옥에 갇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난했던 루소는 마차를 탈 돈이 없어 파리에서 뱅센까지 약 8km가 넘는 먼 길을 걸어서 오가곤 했습니다. 그날따라 태양은 머리 위에서 이글거렸고 흙먼지는 풀풀 날렸습니다. 루소의 셔츠는 땀으로 흠뻑 젖었고 발은 물집이 잡혀 욱신거렸습니다. 육체는 지쳐 있었고 정신은 몽롱했습니다. 그는 걷는 동안 지루함을 달래기 위해 주머니에서 메르키르드 프랑스라는 잡지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심코 펼친 페이지에서 운명적인 한 줄의 질문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것은 디종 아카데미가 공모한 논문 주제였습니다. 학문과 예술의 부흥은 인간의 도덕을 정화하는 데 기여했는가? 당시 계몽주의 시대의 사람들은 모두 그렇다라고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문명이 발전할수록 학문이 깊어질수록 인간은 더 똑똑해지고 착해진다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루소는 그 질문을 읽는 순간 마치 머리 위로 벼락이 떨어지는 듯한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눈앞이 번쩍이더니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걷는 것을 멈추고 길가에 있는 떡갈나무 아래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요동쳤고 알 수 없는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졌습니다. 그 짧은 순간 루소의 머릿속에서 거대한 우주가 뒤집혔습니다. 그가 샤르메트의 숲에서 느꼈던 평화, 파리의 사교계에서 느꼈던 역겨움, 가식적인 귀족들의 얼굴,
가난한 사람들의 고통. 이 모든 파편들이 하나의 거대한 진실로 맞춰진 것입니다. 그가 깨달은 답은 세상과 정반대였습니다. 아니다. 문명은 인간을 타락시켰다. 인간은 본래 선하고 자유롭게 태어났다. 하지만 문명이라는 이름의 사슬이 인간을 억압하고 학문과 예술은 우리의 허영심을 부추겨 서로를 미워하게 만들었다. 우리는 겉모습만 화려할 뿐 속은 병들어가고 있다. 이것은 차분한 논리적 추론이 아니었습니다. 특유의 직관적인 통찰, 온몸으로 느껴지는 거대한 전율이었습니다. 루소는 훗날 이 순간을 뱅센의 조명이라 부르며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그 순간 나는 다른 세상을 보았고 다른 사람이 되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연필을 꺼내 답안을 써 내려갔습니다. 나무 그늘 아래서 눈물로 얼룩진 종이 위에 쓴 그 글은 단순한 논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병든 시대를 향한 선전포고였습니다. 자연으로 돌아가라. 가면을 벗고 문명의 때를 벗고 태초에 순수했던 그 마음으로 돌아가라. 그것만이 불행한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이날 뱅센 숲의 떡갈나무 아래서 소심하고 실패한 음악가 장 자크 루소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사상가 루소가 태어났습니다. 그의 글은 발표되자마자 전 유럽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를 비웃었지만 곧 그의 뜨거운 외침에 열광했습니다. 화려한 문명에 지쳐있던 사람들의 마음속 빈 곳을 루소의 야성적인 진심이 꿰뚫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남의 눈치를 보는 시골 청년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세상 전체와 맞서 싸울 준비가 된 고독한 예언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짙은 법일까요? 인류에게 자연으로 돌아가라고 가르친 위대한 스승에게는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아니 알아서는 안 될 끔찍한 비밀이 하나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거룩한 말과는 정반대되는 그의 삶의 가장 어두운 모습. 그 비극적인 비밀이 이제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6장 위대한 교육자 그리고 비정한 아버지. 1745년 파리의 허름한 여인숙. 루소는 그곳에서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테레즈 르바서. 그녀는 글을 읽을 줄도 쓸 줄도 모르는 가난한 세탁부였습니다. 화려한 귀족 부인들과 교류하던 천재 사상가 루소가 선택한 반려자는 놀랍게도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루소는 그녀에게서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가식적인 파리 사교계의 여인들과 달리 테레즈는 꾸밈이 없었고 순박했습니다. 그녀는 루소의 복잡한 사상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대신 따뜻한 수프를 끓여주었고 그의 곁을 묵묵히 지켰습니다. 루소는 그녀와 평생을 함께했습니다. 하지만 이 소박한 가정에는 세상이 알면 경악할 끔찍한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1762년 루소는 에밀이라는 책을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자연으로 돌아가라는 그의 사상을 교육에 접목한 이 책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교육서로 칭송받았습니다. 그는 책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어머니들이여, 아이를 직접 젖먹여 키워라. 아이를 억압하지 말고 자연 속에서 자유롭게 뛰어놀게 하라. 세상의 모든 부모들이 그의 가르침에 감동했습니다. 귀부인들은 유모에게 맡겼던 아이를 데려와 직접 젖을 물리기 시작했습니다. 루소는 아이들의 구원자이자 진정한 교육의 아버지로 추앙받았습니다. 그러나 정작 이 위대한 교육자, 장 자크 루소의 5 아이들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들은 아버지의 품이 아닌 차갑고 낯선 고아원에 버려졌습니다. 테레즈와의 사이에서 첫 아이가 태어났을 때 루소는 아이를 안아보는 대신 담요에 싸서 고아원 문 앞에 두고 왔습니다. 둘째도 셋째도 5째까지 모두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름도 지어주지 않았고 다시 찾으러 갈 표식조차 남기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세상에서 가장 섬세하고 예민한 감수성을 가진 남자가
어떻게 자신의 핏줄에게는 이토록 비정할 수 있었을까요? 루소는 훗날 고백록에서 뼈아픈 자기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나는 너무 가난했다. 아이들을 제대로 키울 수 없었다. 아이들이 나처럼 가난에 찌들어 사느니 고아원에서 자라 농부나 노동자가 되는 게 더 행복할 거라 생각했다. 글을 써야 하는데 아이들 울음소리 속에서는 도저히 집중할 수 없었다. 그의 변명은 구차했습니다. 하지만 그 구차함 이면에는 완벽을 꿈꾸는 이상주의자의 뒤틀린 공포가 숨어 있었습니다. 자신은 훌륭한 아버지가 될 자신이 없다는 공포. 자신의 가난과 무능력이 아이들을 망칠 것이라는 두려움. 현실을 감당할 용기가 없었던 이 영원한 소녀는 결국 책임이라는 무거운 짐을 벗어던지고 도망치는 쪽을 택한 것입니다. 그러나 죄책감은 그가 버린 아이들보다 더 끈질기게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에미를 집필하는 내내 루소의 펜끝은 떨렸을 것입니다. 책 속에 등장하는 이상적인 교사의 모습 뒤에는 아이를 버린 비정한 아버지의 그림자가 어른거렸으니까요. 사람들이 그를 선생님, 위대한 아버지라고 부를 때마다 그의 가슴은 칼로 베이는 듯 했을 겁니다. 볼테르 같은 정적들이 제 자식도 버린 주제에 무슨 교육을 논하느냐라고 비난했을 때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진실이었으니까요. 루소의 위대함과 비열함은 동전의 양면처럼 붙어 있었습니다. 그는 인류의 아이들을 사랑했지만 정작 자신의 아이들은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사랑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말년의 루소는 고아원 근처를 서성이며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떠나간 아이들은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가 평생 짊어진 고독과 피해망상은 어쩌면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한 스스로의 형벌은 아니었을까요? 가장 위대하면서도 가장 못난 아버지. 루소의 삶은 이렇게 빛과 어둠이 기괴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이제 세상은 그를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그의 책들은 불태워졌고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자신이 쓴 책과 자신이 저지른 죄가 동시에 그를 조여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도망자 루소의 기나긴 방랑이 다시 시작됩니다. 이번에는 낭만적인 산책이 아니라 살기 위한 처절한 도주였습니다. 7장 세상의 적으로 몰리다. 1762년 6월 9일 깊은 밤, 파리의 고등법원은 루소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그의 책 에밀과 사회계 양론이 종교와 국가를 모독했다는 이유였습니다. 파리 시청 앞 광장에서는 그의 책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불태워졌습니다. 타오르는 불길 속에서 루소의 사상도 함께 재가 되어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루소는 짐을 쌀 시간도 없이 야반도주를 해야 했습니다. 그가 사랑했던 조국 프랑스는 이제 그를 잡으려는 사냥꾼이 되었고 그는 쫓기는 사슴 신세가 되었습니다. 마차 안에서 덜컹거리며 국경을 넘을 때 루소는 창밖의 어둠을 응시하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인간의 자유를 위해 글을 썼는데 세상은 나에게 쇠사슬을 채우려 하는구나. 그는 스위스로 프로이센으로 이곳저곳을 떠돌며 몸을 숨겼습니다. 모티에라는 산골 마을에 잠시 정착했지만 그곳에서도 평화는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적그리스도라 부르며 돌을 던졌고 밤이면 그의 집 창문이 깨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때부터 루소의 영혼에는 깊은 병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피해망상이었습니다. 특유의 예민한 감수성이 극한의 스트레스 상황과 만나자 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는 세상 모든 사람이 자신을 감시하고 해치려 한다고 믿었습니다. 지나가는 행인이 쳐다보기만 해도 자신을 암살하러 온 자객이라 생각했고 친구가 보낸 걱정 어린 편지에서도 숨겨진 악의를 찾아내려 애썼습니다. 모두가 나를 미워해. 온 세상이 나를 죽이기로 공모했어. 고립무원의 상태에 빠진 그에게 유일하게 구원의 손길을 내민 사람이 있었습니다. 영국의 저명한 철학자 데이비드 휴미였습니다.
이성적이고 온화한 성품의 휴문, 갈 곳 없는 루소를 영국으로 초청해 안전한 피난처를 제공해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1766년 루소는 흉과 함께 도버 해협을 건넜습니다. 영국 런던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은 이 박해받는 천재를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휴은 루소를 위해 좋은 집을 구해주고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팩방으로 뛰어다녔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루소를 존경했고 돕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루소의 병든 마음은 호의를 호의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영국의 안개 낀 날씨 탓이었을까요? 아니면 깊어진 마음의 병 때문이었을까요? 루소는 휴의 친절마저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이 왜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지? 뒤에서 나를 조롱하고 있는 게 분명해. 나를 영국으로 데려온 건 나를 가두고 망신 주기 위한 함정이야. 의심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자라나 괴물이 되었습니다. 루소는 밤새도록 흉을 비난하는 장문의 편지를 썼습니다. 나는 당신의 가면을 벗기겠다. 당신은 내 친구인 척하지만 사실은 가장 사악한 적이다. 휴은 당황했습니다. 오해를 풀려고 노력했지만 루소의 귀는 이미 닫혀 있었습니다. 결국 세기의 지성이라 불리던 두 철학자의 만남은 흙탕물 같은 비난과 싸움으로 끝이 났습니다. 루소는 도망치듯 영국을 떠나 다시 프랑스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그에게 남은 친구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볼테르도, 티드로도, 흉도. 한때 그를 아꼈던 모든 지성인들이 그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아니, 루소가 그들을 밀어냈다는 표현이 더 정확할지도 모릅니다. 가명으로 신분을 숨기고 파리의 단칸방에 숨어든 루소. 그는 이제 거울 속의 자신 외에는 누구도 믿지 못하는 철저한 외톨이가 되었습니다. 화려했던 명성도 세상을 바꾸겠다는 열정도 모두 사라진 자리. 그곳에는 상처 입은 짐승처럼 웅크린한 노인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이 지독한 고독이 그에게 마지막 평화를 가져다 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에게 기대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는 비로소 사람을 떠나 그가 그토록 사랑했던 식물들의 세계로, 침묵의 세계로 들어갈 결심을 하게 됩니다. 폭풍우가 지나간 자리에 고요한 정막이 찾아오듯이 말이죠. 8장 다시 숲으로. 1765년 영국에서의 소동과 유럽 각지에서의 박해를 뒤로하고 53세 루소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지쳤습니다. 세상을 바꾸겠다는 열정도 사람들에게 이해받고 싶다는 욕망도 모두 불타버린 채처럼 사그라들었습니다. 그는 스위스의 비엔 호수 한가운데에 있는 작은 섬, 생피에르 섬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곳은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고립된 섬이었습니다. 찾아오는 사람도 그를 비난하는 사람도 없는 곳. 루소는 이곳에서 생의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평화를 맛보았습니다. 그의 일과는 단순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창문을 활짝 열고 호수의 맑은 공기를 마셨습니다. 그리고 낡은 외투를 걸치고 한 손에는 돋보기를, 다른 한 손에는 식물 도감을 들고 숲으로 나갔습니다. 그는 더 이상 사람의 마음을 분석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들판에 피어난 이름 모를 작은 꽃들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이끼의 인맥이 어떻게 생겼는지, 야생화의 꽃잎이 몇 장인지. 그는 무릎을 꿇고 앉아 몇 시간이고 식물들을 관찰했습니다. 루소는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속이고 미워하지만 자연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구나. 식물들은 그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고 그를 비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존재함으로써 그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평생 인간관계에서 상처만 받았던 이 예민한 영혼이 비로소 안전한 대화 상대를 찾은 것입니다. 오후가 되면 그는 작은 나룻배를 타고 호수 한가운데로 나갔습니다. 노를 젓지도 않고 그저 물결이 흐르는 대로 배를 맡겼습니다. 배 바닥에 누워 눈을 감으면 들리는 것은
찰랑거리는 물소리와 자신의 숨소리뿐이었습니다. 나는 지금 신보다 더 행복하다. 루소는 이 순간의 충만함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도 미래에 대한 불안도 없는 상태. 오직 지금 여기에 존재하는 순수한 생존의 감각. 그는 이것을 존재의 감정이라 불렀습니다. 해가 지고 밤이 오면 그는 오두막으로 돌아와 낡은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화려한 파리의 살롱을 위해 작곡했던 곡들이 아니라 오직 자신만을 위한 소박한 멜로디를 연주했습니다. 건반을 누르는 소리가 섬의 정적을 깨우면 숲속의 새들도 잠시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이는 듯 했습니다. 이 시기 루소의 모습은 마치 숲의 일부가 된 늙은 나무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미치광이나 괴짜라고 불렀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자유란 타인의 시선에서 완전히 벗어나 오롯이 나 자신과 마주하는 것임을. 그는 이제 펜을 들어 세상을 향한 외침 대신 자신의 내면을 향한 독백을 적어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죽음을 앞둔 노학자가 남긴 가장 아름답고 투명한 문장들. 바로 고독한 산책자의 몽상이 탄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도망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영혼이 쉴 수 있는 마지막 안식처, 자연의 품으로 완전히 돌아온 것입니다. 9장 고독한 산책자의 몽상. 1776년 64살의 루소는 다시 파리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예전의 그 혈기왕성한 투사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그를 향해 손가락질을 하거나 호기심 어린 눈으로 쳐다봤지만 루소는 이제 그 시선들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투명 인간이 된 것처럼 그는 사람들 사이를 조용히 스쳐 지나갈 뿐이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항상 작은 카드 뭉치와 연필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파리 외곽의 숲이나 공원을 산책하며 떠오르는 생각들을 그 카드 뒷면에 적어 내려갔습니다. 누군가를 설득하기 위한 글도 자신을 변호하기 위한 글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직 자기 자신과 나누는 대화이자 영혼의 온도를 기록하는 일기였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것이 바로 그의 마지막 유작, 고독한 산책자의 몽상입니다. 이 책의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제 나는 이 세상에 혼자다. 형제도, 이웃도, 친구도, 교류할 사람도 없이 오직 나 자신만이 있을 뿐이다. 젊은 날의 루소에게 고독은 형벌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이해받고 싶었고 사랑받고 싶어서 몸부림쳤던 시간들이었죠. 하지만 죽음이 가까워진 지금 노년의 루소에게 고독은 신이 주신 선물이 되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을 괴롭혔던 그 모든 고통과 박해, 배신과 비난들이 사실은 자신을 자기 내면으로 이끌어주기 위한 운명의 장치였다는 것을요. 사람들에게서 버림받았기에 그는 비로소 온전히 자기 자신을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루소는 숲길을 걸으며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게 내버려 두자. 그게 내 행복과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중요한 것은 그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아니라 내가 나를 어떻게 느끼느냐이다. 평생 그를 옥죄어왔던 피해망상과 강박이 눈 녹듯이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미움도 원망도 변명하고 싶은 욕구도 모두 사라진 자리. 그 텅 빈 마음에 찾아온 것은 무심의 평화였습니다. 그는 산책을 하며 과거의 기억들을 하나둘씩 끄집어냈습니다. 레 샤르메트에서의 행복했던 나날, 바랑 부인의 미소, 자신이 저질렀던 어리석은 실수들. 하지만 이제 그 기억들은 그를 찌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을 마치 3인칭 소설을 읽듯 담담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 그것도 나였지. 서툴고 못났던 그 모습도 결국 나의 일부였어. 루소는 이 마지막 글쓰기를 통해 자신을 용서하고 세상을 용서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행복을 밖에서 찾지 않았습니다.
행복은 명예나 평판, 타인의 인정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숨을 쉬고 하늘을 보고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는 그 감각 자체에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으니까요. 그의 펜 끝에서 나오는 문장들은 투명하고 아름다웠습니다. 격정적인 분노가 사라진 문체는 잔잔한 호수처럼 고요했습니다. 그것은 한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깊은 체념이자 동시에 가장 높은 자유의 경지였습니다. 어느 날 산책을 마치고 돌아온 루소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10번째 산책 기록은 미완성으로 남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쓰지 못한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쓸 필요가 없어진 것일지도 모릅니다. 말과 글이 필요 없는 완전한 침묵의 세계. 그는 이제 그곳으로 건너갈 준비를 마친 것입니다. 고독했던 산책자는 이제 영원한 산책을 떠날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에필로그. 당신의 숲은 어디에 있나요? 1778년 7월 2일 에르무농빌의 숲. 이른 아침 루소는 여느 때처럼 산책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날의 햇살은 유난히 따뜻했고 공기는 달콤했습니다. 그는 아침 식사를 하던 중 갑작스럽게 찾아온 두통을 느꼈고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이었습니다. 평생을 불안과 고통 속에 떨었던 그의 마지막은 놀라울 정도로 평온하고 짧았습니다. 그가 그토록 사랑했던 자연의 품에서 그는 바람처럼 가볍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향년 66세. 고독했던 산책자의 기나긴 여행은 그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루소가 떠난 뒤 세상은 비로소 그를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무덤을 찾아와 꽃을 바쳤고 그가 남긴 책을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괴테, 톨스토이, 칸트. 수많은 위인들이 그를 스승이라 부르며 경의를 표했습니다. 그가 뿌린 감성의 씨앗은 낭만주의라는 거대한 숲이 되어 메마른 이성의 시대를 푸르게 덮어주었습니다. 하지만 루소가 진정으로 남기고 싶었던 유산은 거창한 사상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그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남들과 다르다고 해서 틀린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이해해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당신의 감정은, 당신의 눈물은 그 자체로 소중합니다. 오늘 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혹시 복잡한 세상 속에서 길을 잃은 것 같은 기분이 드시나요?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 가면을 쓰고 진짜 나의 모습을 감추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잠시 눈을 감고 루소를 떠올려 보세요. 그는 서툴고 예민하고 상처투성이었지만 결코 자기 자신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세상이 비난할 때 자신만의 숲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고독 속에서 가장 빛나는 별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여러분만의 숲이 있을 겁니다.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온전히 나 자신이 될 수 있는 곳. 어쩌면 좋아하는 음악일 수도, 늦은 밤의 독서일 수도, 혹은 지금 이불 속의 포근함일 수도 있겠지요. 오늘 밤은 그 숲속을 천천히 거닐어 보세요. 타인의 목소리는 지우고 내 마음의 소리에만 귀를 기울여 보세요. 루소가 그랬던 것처럼 나는 아파한다, 고로 존재한다라고 스스로를 안아주세요. 이제 긴 이야기를 마칠 시간입니다. 안개 낀 숲길을 걸었던 고독한 산책자 장 자크 루소. 그가 200년이라는 시간을 건너 지친 당신의 머리맡에 작은 촛불 하나를 켜두고 갑니다. 부디 오늘 밤은 외롭지 않은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